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강신익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치과의사로 오래 살았습니다만 한 절반 이상을 지금 이제 인문학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에 소속돼 있으면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한데 이렇게 좋은 행사에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에, 특히 원광대학하고 저희 그 부산대학은 상당히 저기 유사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대학이 다 한꺼번에 몰려 있다고 하는 특징도 같이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이제 원광대학에 제가 부러운 건 이제 철학과에 김정인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 철학과가 이런 인문학 교육을 상당히 많이 담당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떨어져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소설은 그렇고요. 오늘 제가 맡은 제목이 이제 코로나 사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뭐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죠.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일상이 과연 어디까지냐 하는 것도 아직 전문가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그게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모든 걸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은 뭐 백신들 많이 맞으셨습니다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백신을 맞고 하면 이제 해결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나갈 것이 아니다. 에피소드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시대다, 이어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러, 코로나 이어러라는 거죠. 어떤 그 시대가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염병과 함께 사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 왔거든요.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사실은 이런 증거 같은 역병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거든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20세기 동안은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살아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20세기가 좀 특별한 시대였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21세기 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20세기에 가졌던 오만을 일깨워주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는 그 자연에 대한 어떤 사상을 통해서 되돌아볼 때가 온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위드 코로나를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와 함께 춤을 추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한참 유행인 춤이죠. 봄 내려온다라는 춤. 이거 보면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한데 또 굉장히 또 중독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춤이란 말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를 뭐 극복이라기보다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어떤 어정쩡한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춤에.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한류가 바람이 불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세기 동안 우리는 그 가난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난 지금 21세기에 또 팬데믹이라는 것도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화적 저력을 살려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살려서 우리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K 방역이라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만 뭐 방역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면역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공역인데요. 공역의 관점에서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담을 면하는 거잖아요. 질병에서 면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역 그러면 이런 공도 있고 이런 공도 있습니다. 이건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커먼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담을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제를 방역에서 면역과 공역으로라고 잡았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과 집단에서 관계와 연결로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되게 이제
개념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집단 면역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집단 면역은 환상에서 깨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실험했잖아요.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 뭐 거의 집단 면역 실험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렀단 말입니다. 그러고서도 제대로 잡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 면역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느냐, 또 어떤 연결망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과 면역은 비교적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비교적 성공적인 거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성적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을 도덕경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지도 손유요 이보 부족 이렇거든요. 천지도 천도 하늘의 길은 이게 자연이란 얘기겠죠. 스스로 그러한 것 그것은 여유로운 걸 덜어내서 부족한 거를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항상 하늘은 그런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그다음에 뭐 물때가 높은 곳에서 공기는 물때가 낮은 곳으로 가잖아요. 뭐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이 자연인데, 근데 인지도는 어떠냐? 사람의 길이라는 것은 불연이다. 스스로 그러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봉유여 여유로운 거를 위해서 여유로운 걸 받들어서 부족한 걸 덜어내요. 거꾸로 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백신 같은 경우에 있을 때 이게 이제 불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3세계 국가 애들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자기만 뭐 원하고 이게 유행 초기 단계에서도 그런 그 정서가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무조건 다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요. 봉쇄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책을 실시한 나라가 있었고 그걸 성공적인 나라가 좀 있었죠. 초기에. 예를 들면 대만이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 이런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봉쇄를 통해서 충분히 초기에는 막을 수가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제 뉴질랜드도 최근에 그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 봉쇄 정책을 포기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어떤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생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방역도 하고 면역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틀어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한 2년 정도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2,500년 전에 나온 도덕경입니다만 오늘날에 되새겨 봐도 아주 그럴듯한 그런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바탕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차례를 이렇게 쭉 잡아왔습니다. 6개의 소제목을 잡았는데요. 이제 병의 역사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심 개념인데요. 그럼 나중에 이제 면역을 공역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냐, 과학이 필요할 것이고 또 역사적인 그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과학 이전에도 사실 면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면역적 방법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사를 살펴보고 또 과학은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천이죠. 의의 실천인데요.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근데 의학적인 실천만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이제 지금은 코로나 방역이나 무슨 뭐 면역이나 이것이 의학자들만이 가지고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이건 정책적인 어떤 뭔가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정치적인 어떤 수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학입니다. 코로나19의 정치학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전통에서 보니까는 그래 왔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병을 치료하는 것만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전통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의인, 의국. 사람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란 말이죠. 병을 다스리는 거는 병만 다스려서는 되지 않고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 사람이 속한 나라를, 사회를 다스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서양에서 이제 뒤에 설명합니다. 이걸 의학을 정치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정치학 실천의 영역을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그 역사적 공부와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의 기본을 만들어 낼 것이냐,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뉴노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것을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방역에서 면역과 공역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과 집단에서 관계와 연결로,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모티브 삼아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남은 과제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결국 결론은 코로나와 함께 춤을 추자.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단지 그냥 같이 있기만 할 뿐만 아니라 같이 춤을 추자는 겁니다. 그냥 위드하고 춤하고 다른 게 그렇죠? 위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일 뿐이거든요. 존재예요, 그냥. 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성의 과정이 비커밍의 과정이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리듬 또 상대방의 움직임과 동조를 이루어야만 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동무가 아니라 군무죠. 군무를 추자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병의 역사입니다. 역병의 역사인데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류가 지금과 같은 역병, 대규모 팬데믹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대개는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렵 채취를 할 당시에는 인구도 많지 않았고요. 또 소규모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오물이 쌓일 틈이 없죠. 자연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동물과 접촉을 합니다만 그렇게 아주 그 장기간 접촉을 하진 않아요. 사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만 접촉한단 말입니다. 근데 농경을 시작하니까 정착을 하죠. 그러니까 자연 정화가 안 돼요. 오물들이 쌓여서 거기서 뭐 해충들이나 또는 그 병균들이 득식을 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경을 하다 보니까요 에너지는 많이 섭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작물을 경작하잖아요. 밀이든지 쌀이든지. 그러니까 에너지는 많은데 음식의 다양성이 줄죠. 그러니까 수렵 채취를 할 시기에는 아무거나 이제 이거 닥친 대로 먹었으니까 이것저것 다 먹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 맞도록 진화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무슨 수십만 년 동안 이제 호모사피엔스 역사에서 수십만 년 동안 그런 대부분의 생활을 수렵 채취했단 말입니다. 근데 한 10,000년쯤 전에 농경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주 급격한 생태적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여전히 수렵 채취 시기에 맞춰져 있는데 농경에 갖게 된 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음식의 다양성이 줄고 그래서 오히려 영양 실조가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계급이 생기죠. 농업이 생기니까 농경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통제해야 될 통제 권력이 생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치수 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면 그게 천지를 다스린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렵 채취 시기에는 비교적 평등했지만 농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계급이 생기고 분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전염병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 사실 이제 이거부터 한참 지나서 역사가 시작됩니다만 기록이 시작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역병의 시작은 아마도 대체적으로 봐서는 농경과 더불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 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아주 굉장히 흔히 발생하는 거죠. 또 그것도 굉장히 대규모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전쟁을 했다 그러면은 총칼에 죽는 사람보다도 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뭐 병력이 움직이니까 오히려 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제 일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질병이라는 게 일상적이었던 거고 그중에 특히 이제 두드러지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갔을 때 그들이 가지고 간 질병으로 인해서 아주 떼죽음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역사가 뒤바뀐다든지 그런 얘기도 있고요. 모든 전쟁에서는 이 전염병이 굉장한 그 전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14세기 패스트일 겁니다. 이건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어떤 사람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역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세기 오게 되면 쭉 이 이후에도 계속 됩니다. 무슨 뭐 천연두 이제 패스트 그다음에 천연두 뭐 콜레라 뭐 이런 질병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오늘날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분류를 못했을 뿐이지 역질 그냥 그래요. 역질.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19세기에 오게 되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다시 한번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농경이 시작했을 때와 비슷한 그런 역병의 전염병에 유리한 환경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한 군데 모여 살고 굉장히 영양상태도 열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특히 제일 많았던 게 결핵이었고요.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생 상태도 문제입니다만 영양 상태가 안 좋을 때 많거든요. 그래서 19세기는 이제 결핵이 대표적이고 그냥 콜레라. 이건 이제 수인성이죠. 그래서 식수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 그래서 19세기에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1918년이죠. 스페인 독감 1918년 1차 대전 직후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5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100년밖에 안 지난 거지만 우리 잘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가르치질 않아요. 제가 이제 의학사를 가르칩니다만 의학사에서도 제대로 중요성을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세기 의학은 성공의 역사를 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 역사는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이제 의학이 엄청 발전해서 전염병을 거의 정복했다고 생각했어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전염병은 끝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많은 전염병들이 그렇게 정복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정복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비교적 성공 중의 사례가 이게 천연두입니다. 그죠? 지금 천연두 앓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1970몇 년가요? 그때 70년대 그때 세계보건기구가 선언합니다. 이제 세계에서 천연두는 없다라고 선언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질병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자연이 된 거예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생태의 이론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질병이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딘가 이거 바이러스가 보존되어 있기도 할 거예요, 합니다, 아마. 그렇지만 생태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닌 게 됐죠. 이제 21세기는 코로나19인데요. 이것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과거의 역사에 비하면은 그 사실은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뭐 그러니까 과거보다 못하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죠.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겠다. 전염병을 앓는 과정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1세기 코로나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의사 처방전 목간이에요. 나무에다가 처방전을 써서 이게 줬던 건데 경주 안압지니까 이제 신라 시대겠죠. 고대에도 이런 처방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처방 내용이 보면 역병에 관련된 거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처방이었겠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학이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주로 이제 이 굿거리를 통해서 이걸 몰아내려고 했죠. 소굿거리 같은 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허준이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편찬한 신찬 벽원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왕의 명령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전염병이 돌면은 그게 왕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준한테 시켜서 지금 돌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처방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에게 백성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이런 그 책을 쓰죠. 그래서 백성들이 쉽게 참조해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 책이고요. 그다음에 왼쪽 아래에 있는 이것은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당시에 그 전염병 심각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 조선 시대 때인데 1750년 영조 시대 때인데요. 이때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만 그 한 해 동안 있었던 역지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거 뭐 실록에 있는 거인데요. 보면은 매월 1월 달에는 뭐 천 명이 죽어요. 매월 이렇게 죽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뭐 지금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동안 22만 3,578명이 역질로 사망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시기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16세기, 17세기, 18세기 초까지, 18세기까지도 일종의 소빙하기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역질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뭐 이때뿐만 아니라 전체를 뒤져봐도 어마어마한 그 역질이 돌았던 그런 기억들이 나옵니다. 중세 흑사병이 그렇게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역병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중세 흑사병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엄청난 그림이 나올 정도고요.
여기 시꺼먼 지역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죠. 이게 이제 흑사병이 유행했던 지역이고 그 보니까 우리 조선이나 고려 그때 이제 조선 고려 걸쳐 있죠. 그때 기록에는 흑사병과 관련된 그런 기록은 없는 걸로 봐서 우리한테까지 유행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사병이라는 것은 이때 한번 유행하고 지나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지금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4세기에 팍 엄청난 많은 사람 죽였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조금 좀 그 독성이 약화되면서 아직도 남아 있는 것. 아까 천연두는 그래서 거의 없어졌지만 이건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역병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위생 상태가 열악했거든요. 19세기 유럽에. 굉장히 열악해서 그 위생 상태가 주로 절병을 일으켰던 것이고 사실 그때는 뭐 세균이 발견되기도 전이니까요. 그래서 그 세균이 원인이 세균이라는 걸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위생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상당히 많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유명한 게 위생 개혁 운동입니다. 위생 개혁 운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의학적인 운동이라기보다 일종의 정치적인 운동이에요. 정치 운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론 이제 의학자들이 주도한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의학자가 아닌 정치가들이 주도하는 위생 개혁이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상당히 그 통제가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의학의 대상만 되는 건 아니죠, 절대로. 아까 의병, 의인, 의국 다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 전통으로 그랬고요. 실제로 19세기에 가면은 그런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세기 역병,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러죠. 1918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이게 왜 스페인 독감이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당시 1차 대전 있잖아요. 1차 대전이 끝나가는 지점인데 그 전쟁 중에는 뭐 지금도 대충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그 정부가 정보를 아주 엄청나게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정보가 유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스페인은 중립국이기 때문에 통제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스페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스페인에서만 병이 돌았던 건 아닌데 모든 정보가 스페인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다 이렇게 붙여졌다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까 페스트는 14세기에 엄청나게 돌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착돼 가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근데 스페인 독감은 아직 100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년 동안 두 차례 유행을 합니다. 이때는 두 차례 유행을 하는데 엄청나게 유행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 그다음에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하나의 아이러니인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많이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일반인들보다 조금 많이 아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때 이제 우리나라의 기록은 이제 조선 총독부의 기록인데 여기 13만 명이 사망해요. 13만 라고 한 걸 나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코로나 사태 초기에 보면은 뭐 마스크 안 쓰겠다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때는 1918년에는 바이러스의 존재도 모를 때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나라는 마스크를 안 쓰면 처형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어떤 방역 체계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거는 이제 일본인데 여기도 다 마스크 쓰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수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다 전파돼서 뭐 한꺼번에 죽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사실은 뭐 그 이전에도 메르스니 뭐 사스니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돌다가 멈추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바이러스, 모든 균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바이러스는 똑같이 행동을 한다 그러는데 사람이 개마다 다르고 뭐 또 민족마다 다르듯이 바이러스들 다 다르거든요. 걔네 나름대로 생존 방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정복한다, 뭐 극복한다, 뭐 박살낸다 이런 거는
무식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면역. 면역의 역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역과 이런 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부역, 병역, 군역 이런 거 할 때 역이죠.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질병이죠. 그래서 우리는 면역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역, 이 역을 에서 면제되는 거였거든요. 병역 면제, 병역을 면제받는 게 면역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역자를 쓰면은 이제 병에서 면제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서양에서 무누스라는 말이 라틴어인데요. 무누스라는 말은 조금 복잡해요. 재미있어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이제 한자에서는 뭔가 부담이 되는 것, 신체적인 부담이 되는 것,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면하는 것이 이제 면역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서양에서 무누스라는 것은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포지토라고 하는 이태리 철학자가 이런 세 권의 책을 쓰거든요. 이미니타스, 커뮤니타스, 비오스 이렇게 하거든요. 이미니타스는 이런 문에서부터 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뒤에 설명합니다만 이런 질병 또는 어떤 그 공적인 업무에서부터 면제되는 거. 그것이 이미니타스예요. 그다음에 커뮤니타스는 뭐냐면 그걸 나누는 거죠. 그런 부담을 나누는 거, 나눠 가지는 것. 그게 커뮤니타스예요. 그리고 비오스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과정. 그래서 이런 3부작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 광고들에서 면역 강화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면역을 강화한다는 말이 많이 듣는데 사실 그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합니다. 면역은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면역은 단순하게 무슨 뭐 국력을 키우고 체력을 키워서 그 모든 걸 몰아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면역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어떤 질병이나 뭐에 대해서 면역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은 강하고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환경에 적절한 거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뭐 물론 자본주의적으로 그걸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는 것도 뭐 꼭 틀린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면역은 강하고 약한 게 아니라 적절하고 적절치 않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뭡니까? 면역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가 면역 질환 생겨요. 뭐 류마티스니 뭐 많잖아요. 최근 들어서 자가 면역 질환이 굉장히 많죠.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그게 뭐냐? 지나치게 면역이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면역계가 우리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위생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막 이것저것 이런 균 저런 균을 다 묻혀가지고 내 몸이 그걸 훈련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 적응을 했어요. 내 몸이, 내 면역계가. 근데 지금은 굉장히 위생적인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못 받죠 아이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아토피 아닙니까? 아토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위생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나치게 위생이 좋은 상태에서 자란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토피가 많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면역이라는 것은 강하고 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면역에 면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그 연결망을 만들어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것이 면역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인공 면역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뭐 백신 같은 거 또 우두 이런 거 살펴보고 과학으로서의 면역학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만 역과 무누스 이거예요. 이제 역자는 아까 설명드렸죠. 요거는 갈행자죠. 그다음에 이제 창수예요. 그러니까 창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역을 의미하는 그런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창 대신에 저기 병들역을 붙이면 질병 때문에 아픈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창을 들고 침입하는 모습인데 내 몸을 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을 쓰면 군역이나 뭐 이런 데서 면제되는 것이고 이 역병을 쓰면 역병에서 면제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이 무누스라는 관념이 좀 더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관직이라고 하는 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무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병만 해당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의무, 공적인 의무, 책무, 그다음에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이라고 그러면 선물을 받아야 될 선물을 못 받는 게 면역인 거죠.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게 이제 무누수 개념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에스포지토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제 요걸 갖고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미디타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적인 업무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라니까 공적인 뭐 공무 수행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공무 수행을 안 해도 되지만 또 동시에 뭐냐면 그 공적인 보호로부터도 면제돼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아간베니가 그 호모사케라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은 공적인 업무를 안 해도 되지만 또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 이중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코로나와 관련된 면역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타스입니다. 이제 공동체 뭐 공동 부담 이런 거죠. 그래서 공적인 부담 이걸 같이 나누는 공적인 부담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어우러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누스는 그렇습니다. 뜻을 보면 오노스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공적인 업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게 면역이라고 하는 이거 이제 면역이라고 그러면 이 세계에서 다 면제되는 거죠. 무조건 지금 안 줘도 되고 공적 임무를 안 해도 되지만 선물도 못 받는다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질병의 역과 의무의 공적 성격 봅시다. 피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업무든 질병이든 피하는 건데 이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하는 것, 커뮤니타스. 이거는 함께하는 것, 공동체주의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공적인 업무도 하고 어떤 의무도 수행하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보호도 받고 이런 건데 이제 함께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오스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피하기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거기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이제 비오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정과 생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에스포지토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세 권의 책인데요. 이거 보면 이뮤니타스의 부제목이 뭡니까? The Protection and Negation of Life. 보호도 하지만 또한 생명을 부정당해요. 보호도 받지만 또 생명은 보호받은. 그러고요. 커뮤니타스는 커뮤니티의 공동체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비오스는 뭐 살아가는 거. 이런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공면역을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면 뭐 에드워드 제너가 무슨 뭐 저 우두법을 처음 창안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동아시아에서는요 15세기부터 이미 중국에는 인두법, 그러니까 사람의 그 저기 두창 천연두, 그러니까 환자의 고름 또는 환자의 상처에 생긴 그 저 딱지, 상처 딱지를 갈아서 그걸 코에다 불어넣는 그런 인두법이 15세기부터 시행되고 있었고요. 또는 고름 같은 걸 이렇게 상처를 내서 거기다가 이렇게 바르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17세기 말이죠. 18세기 초 이때 이제 터키에 이제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를 무슨 뭐 대사 부인이 보고 영국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걸 이제 체결한 게 에드워드 제너의 이제 우두법. 그러니까 소의 우두의 그런 고름 이걸 갖고 이제 사람에게 썼던 그런 거죠. 그래서 18세기 오스만에 들어왔다 영국 미국으로 갔죠.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에는 18세기 말에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마과해통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종법을 예방법을 들여와서 씁니다. 그리고 제너는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지석영 선생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했죠. 그리고 1970년대에 이제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자, 면역학의 흐름입니다. 면역학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런 경험이잖아요. 이건 경험이지 어떤 학문적인 그런 토대를 갖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태동이 됩니다. 이제 베치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휴가를 갔다가 이제 바닷가에 갔는데 불가사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장난 삼아서 장미 가시를 찔러 넣어요 거기다 불가사리에다. 근데 이제 얘가 몸이 투명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침에 찔러놓고 저녁에 와서 보니까 이 장미 가시를 찌른 주변에 보니까 뭔가 막 세포들이 몰려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면역 세포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포 면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액 면역이라는 게 발견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이런 백신 같은 것들은 주로 체액 면역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그 항원 항체 관계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학이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그 면역학 논문들에서 인용되는 그 개념들의 그 추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900년 초는 면역학이라고 하는 말, 이뮤놀로지라는 말이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이 말은 계속 쭉 나오다 이렇게 나가다 지금 가요. 그냥 가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뮨 글로불린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뮨이라는 게, 면역이라는 게 단백질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뮨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단백질 한두 개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쭉 이제 1980년대까지 올라가다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이제 1970년대에는 부터는 여기서 이뮨 디피션시, 부족, 면역 부족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보충해 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2000년대 가까이 오면서 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말은 1950년대부터 이제 이렇게 증가하다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면역 반응, 그러니까 처음에 부족이라고, 그러니까 과부족만 갖고 생각해요. 면역의 개념을 과부족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면역을. 지금 뭐 면역 강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와 비슷한 얘기인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면역 반응을 중심으로 얘기해요. 항원 항체 관계죠. 항원 항체 관계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지적인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그걸 거기서 대응하는 그런 반응을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쭉 올라가다가 또 1980년대부터 또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뮨 시스템이에요. 이건 이제 1960년대부터 올라가는데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러니까 면역을 뭐 과부족이나 또는 반응만 갖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반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가 관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열쇠 자물쇠처럼 해서 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 면역학의 이제 그 최근에 이러저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면역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도 사라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백신을 발명했다고 해도 그 최초의 베리언트에 대해서는 뭐 통할지 모르지만 바로 변이종이 나오잖아요. 델타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자연과의 군비 경쟁에서 인간이 이기기는 어렵죠. 적절히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인간이 승리로 이끈다는 건 쉽지가 않은 얘기라는 겁니다. 자, 면역학의 패러다임입니다. 이 면역학 설명인데 아까 시스템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세 가지로 얘기해서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먼저 하나는 면역은 우리가 상식도 그렇죠.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의 공격으로부터 날 막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면역학에서 1980년대쯤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클론 선택 이론인데요. 요 그림입니다. 클론 선택 이론은 뭐냐면 우리 안에 면역 세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림파구죠. 림파구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특정한 어떤 항원성을 가지고 있다, 항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면역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이성을 가지는 면역 세포, 림파구들이 확 증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아지니까 환경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 항원, 뭐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선택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특정 항원이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응하는 항체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클론 선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방어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관련된 얘기고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나오는 설명법이 클론 선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이미 그런 다양한 대응하는 그 변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특정 항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 대응하는 놈이 한 놈이라도 있어서 그것이 막 증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온 이론이 뭐냐면 면역 네트워크 이론입니다.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안에 내 면역 세포도 있고 내 다양한 면역 단백질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서로 다양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그 네트워크의 그 패턴,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면역 세포와 내 면역 그 단백질과 뭐 거기에 관계된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컴플리먼트니 뭐니 뭐 이런 보체니 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면역학에서는 막 이렇게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건 있지만 단순히 그 기계적인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이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내 정체성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클론 선택처럼 특정한 면역 세포만이 증식하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전체가, 이 연결망 전체가 정체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적응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 속에 자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클론 선택 이론도 상당히 많은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면역 네트워크 이론은 한때 1980년대인가요? 니스 예르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한 것을,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후속 연구가 별로 없어서 지금은 그 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한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만 우리가 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역병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단순한 컬러 선택이라든가 그냥 단순한 보호, 프로텍션의 개념만 가지고 설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의 은유, 그 과학에 무슨 은유가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과학이야말로 엄청난 은유로 뒤덮여 있는 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면역학에 있는 이겁니다. 열쇠와 자물쇠. 저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옛날에. 면역 항원이 열쇠고 항체가 자물쇠예요. 그래서 딱 맞으면 그게 돌아가면 이제 면역 반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면역의 가장 메커니즘적인 이론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유는 뭐냐면 전쟁 이론이에요. 병원균과 싸워서 이기겠다. 이게 어떤 도지사가 이런 명파를 잘 다니며 뭐라고 보면, 자세히 보면 코로나19 박살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군대적인 사회 형식이죠. 박살이에요, 박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전투적인 전쟁의 용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그 연구로 확인되는 바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코로나는 박살 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면역이라는 게 본래 그런 거고, 물론 일부는 뭐 세균을 식균 작용해서 그것이 뭐 그 고름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박살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무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가지는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에. 근데 바깥에서 뭐가 들어왔는데 이게 나랑 다르면은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이제 면역 반응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정체성의 문제, 내 정체성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뭐 어떤 유전 물질 타고났고,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면역 네트워크가 달라진다. 그 네트워크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학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의병, 의인, 의국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제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이 무라고 하는 말에서 원래 유래된 거다. 그리고 해서 지금 이 의자는 이 술유자를 밑에 쓰잖아요. 이거 대신에 무당무자를 밑에 쓰기도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래서 뭐 미신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의료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초자연적이랄까요, 우리가 경험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었던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조상은 무당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의학입니다. 사회의학이라는 게 19세기에 이제 뒤에 나오는 루돌프 비르쇼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서양의학이 19세기까지만 의학이 이제 서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이었거든요. 그냥 생물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현상이고, 생물학적 현상을 해결하면 다 병은 낫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이제 19세기 가면서 특히 이제 역병이 돌면서 이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의학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뭐 지금 다시 반복이죠. 의병 또는 의역 또는 의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역 대신에 요 화살 시자가 들어가면 질이 되죠. 질. 이거 급성 질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의병, 그다음에 의역, 의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게 다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에스포지토라는 사람의 그 개념을 연결시켜 보면은 병을 다루는 건 이뮤니타스고요. 사람을 다루는 건 비오스고 국가를 다루는 것은 커뮤니타스다. 공동체를 다루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뭐 딱 매치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유비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다는 겁니다. 서양에서 이제 그 사회의학을 주창했던 분이거든요. 루돌프 비루쇼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제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그 모델로 삼았던 분인데 이분은 그 과학적 의학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냅니다. 세포 병약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세포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과학적 의학자예요. 근데 또 동시에 사회 개혁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어디 저 북부에 뭐 실내제한 지방이라는데 역병이 돌아요. 조사관으로 파견됩니다. 그래서 조사 보고서를 냅니다. 조사 보고서를 내는데 조사 보고서 내용이 기가 막혀요. 그 처방을 하거든요. 처방을 내는데 의학적 처방이 아니에요. 위생의 처방도 뭐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만 강조가 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줘라 해요. 그때 이제 아마도 발진티푸스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조사했던 지역에 돌아왔던 병이. 근데 그것이 주로 사회적 약자들한테 집중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된 거죠. 그 어떤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걸린다는 사실들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런 그 역병의 상황을 이 사람도 정치를 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뭐 비스마르크하고 결투를 신청할 정도로 뭐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주 재밌는 사람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의학은 사회과학이다. 우리는 지금 당연히 우리는 의학은 자연과학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회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 바로 의학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의국이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그런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게 우리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의 개념이고, 이건 이제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라는 점에서 좀 차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 정치는 의학이다. 정치도 의학일 뿐이다. 그래서 의병, 의인, 의국이 한데 뭉쳐 있는 거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개인 업적은 이렇게 세포 병약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을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는 건 세포들의 민주주의가 잘못돼서 그렇다. 세포들이 민주적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내의 민주화가 건강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자유주의, 뭐 발진티푸스 얘기했죠. 가난과 무지,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돼야지 무슨 뭐 고랑 청소하고 뭐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무제한적인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거죠. 자유주의자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직업에 관련된 문제니까 뭐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아까 의국에 관련된 의국, 사회는 병든 유기체다. 그래서 의사나 정치가나 다 치료자다라고 하는 얘기. 이건 뭐 동서랑 같아요. 코로나의 정치학, 우리가 이제 굉장히 초기에 많은 그 혼란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하죠. 특히 소위 선진국들이 겪었던 그 혼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또는 일본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그 아주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던 나라들이 이제 엉망을 무너지는 걸 본 적 있죠. 우리는 많이 봤죠. 또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로 영국 망가졌죠. 프랑스, 뭐 이태리, 특히 이태리, 스페인 엄청나게 많이 망가졌죠. 방역에 실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들이 썼던 것은 이제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개방이냐 폐쇄냐. 그래서 완전히 틀어막은 나라도 있죠. 그래서 성공적인 나라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이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 그랬고요.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그렇게 틀어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돌았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때 뭐 집단 면역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뭐 70%가 면역이 생기면 뭐 안전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델타 변역이다 뭐다 해서 그것도 반드시 옳은 말은 아닌 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했던 건 초기부터 했던 게 이제 검사, 추적, 격리. 이거는 아마도 초기 그 대응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단 키트를 미리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 나중에 나온 뒷얘기를 보면은 뭐 공무원들이 욕할 것도 많습니다만 이때는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환자가 발생할 즈음에서 벌써 그때 공무원들이 이제 업자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대량 생산했고 그것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추적을 했고 우리 IT 기술이 이게 여기서 한몫했죠. 추적을 했고 그다음에 격리를 또 했고 초기에는 그 혐오 정서들 꽤 있었죠. 그래서 뭐 진천에 수용한다 그럴 때 진천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하고 그러다가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바로 이제 그 현수막을 바꿔 달죠. 환영한다고. 이게 이제 우리의 저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양의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그것이 계속 되고 있죠. 지금도 프랑스 같은 데는 계속 또 데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적인 그 질병이고 나눠야 될 그 질병이다라는 거. 그거 이제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보면 그 비교적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보니까 되게 여성이더라. 그런 주장을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여성 지도자가 있는 곳에도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성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 예를 들면 뭐 뉴질랜드 수상 이 양반은 그 저기 직접 그 국민들이랑 대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저녁 설거지하고 나서 앉아갖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리더십. 그러니까 밀착된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 역병을 극복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뢰 제가 쓰진 않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뢰라고 하는 자산이 이 역병을 통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 아닙니까? 미국의 트럼프 그다음에 일본의 아베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혼동을 줬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새로운 삶의 기본은 필요합니다. 개인과 집단에서 관계 연결로 그렇죠? 개인 면역도 아니고 집단 면역도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연결망을 가지고 인간적인 연결망 이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거 방역에서 면역과 공역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어와 자기 파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면역이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나를 지키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국 사람들은 막 총 들고 의사당 들어갔잖아요. 아주 그냥 후진적인 행태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총이라고 하는 게 뭘 상징합니까? 날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사적으로 지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 지키기예요. 근데 이 역병은 그렇게 해서 잡히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게 어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병과 어울릴 수가 있어요. 병균과 바이러스와 세균과 지금 당장 어울리지 못하더라도 지금 막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것들과 어울리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되어감, 비커밍이죠. 비커밍. 빙이 아니라 비커밍, 되어감, 생성의 그런 사유 양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춤을 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 존재 세 가지 유형 허태경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심리학 하신 분인데 개인주의, 집단주의, 관계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에 대한 대책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요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계주의에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예요. 그렇죠? 총 들고 막 이런 사람들, 마스크 안 쓴다고 그러는 사람들, 백신 안 맞겠다 그러는 사람들, 그래서 개인주의입니다. 누가 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북한 같은 나라들 또는 일본 같은 나라들 집단주의예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라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나라는 실패하잖아요. 처절하게 실패하잖아요. 뭐 처절하게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성공한 모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주의예요. 관계주의.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백신 맞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뭐 어떤 오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맞아야 된다 그러면 나 기꺼이 맞는 한국 사람이 많죠. 대부분.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도 한국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관계주의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면역 개인이죠. 이거 집단 면역이죠. 이거는. 그래서 관계와 연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들이 개인이나 집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학적인 또는 어떤 공중보건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더라도 결국 그것들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의 관계고 인간들이 어떤 연결망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이죠. 그건 면역이에요.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 세포 수보다 많은 그런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안과 밖에 살거든요. 피부에도 살고 내장 속에 살고 입에 살고 뭐 모든 구멍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살고 있는 거죠. 곰팡이도 살고 많이 살거든요. 그것들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균형이 깨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는 코로나처럼 외부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균형을 깬다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에서 이제 이런 면역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역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진정으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산을 같이 내 우산을 같이 나눠 쓰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것보다도 비 맞는 사람과 함께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함께 맞는 비,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당히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서도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보호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만 안 걸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 전체가 또는 세계인 전체가 같이 겪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방어 얘기했죠. 존재냐 생성이냐. 면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연이거든요.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저는 아까 도덕경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건 보충해주고 남는 건 덜어내는 것, 그게 자연 아니에요? 그래서 면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나치게 강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방어 체계가 필요하겠죠. 막아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다 자가 면역 질환들이거든요. 그렇게 너무 강하게 되다 보면 공격하지 말아야 될 내 세포를 내 세포가 공격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면역의 아이러니고 이게 면역의 진실이고 이게 면역의 자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들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있으면서 됨으로 가자, 비커밍으로 가자, 지키기 위해서 어울리기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남은 과제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쭉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공부가 뭐냐 하면은 의학적인 공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연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자연에 대해서 가졌던 오만, 우리 인간은 자연에 대한 정복자다라고 하는 오만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역병에 시달리면서 역사를 써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통제해가면서 적절히 어울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우리 자연처럼 들어올 것이다. 천연두처럼 마치. 천연두처럼. 그것도 천연두가 그게 자연이 되는데 뭐 몇천 년이 걸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연은 우리가 자연의 일부다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런 자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동이다, 대동. 대동으로의 길이죠. 같이 나누는 길, 크게 하나가 되는 길이어야만 이 역병을 극복이라는 것보다도 역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걸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거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이것도 참 누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문제의 제기는 많은데 해결책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다음에 의료 인력 충원, 특히 간호사들요, 엄청나게 과로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인들이 그 필요가 너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이건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사들이 무슨 의사 정원 늘린다고 파업하고 그런 짓은 제발 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해야지. 이것도 말한 것처럼 아까 강한 것만 면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유 양식이에요. 예를 들면 의사 정원 늘린다고 파업하고, 그다음에 수술실에 CCTV 단다고 난리치고 이런 반사적인 그런 저초한적인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공공 의료를 확충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시선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희생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지원금 주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지 말고
배달 노동자들 엄청 고생하죠. 이런 분들도 좀 생각해야 되고 또 교육 약자라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지금 제가 이제 보면은 굉장히 그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면을 못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겠는데 이런 건 누가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제를 이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코로나와 함께 춤을 추자. 코로나와 함께 춤을 추는데 그 춤을 보면은 이제 왼쪽 그림 보세요. 트램폴린이죠. 같이 뛰는 겁니다. 같이. 동무가 아니라 군무. 여기 한 사람 더 들어가면 좋은데 보면 보세요. 이 친구 빨간 옷 입은 친구는 엄청나게 혼자 뛰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적정히 알아서 해야 돼.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범 내려온다의 춤. 이 춤은 우리 전통적인 그 정서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내자. 어색한 듯하지만 코로나하고도 이렇게 이런 조화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